안녕하세요. 조바루 미랄한글학교 중등역사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건너뛰었죠. 예고 없이. 고려의 불교 문화, 귀족 문화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방대하고 많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자, 오늘은 고려시대 마지막 챕터인 불교 문화 그리고 귀족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고려 시대의 불교 사상의 변화 그리고 불교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유교의 한 분파였던 성리학이 도입된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역사서가 서술된 방향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귀족 문화의 특징,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고려시대 인쇄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대표를 잠깐 보면요. 우리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918년에 건국이 되어서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부터 조선조가 시작한 1392년까지 약 한 5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하나의 통일 왕조로서 존재했던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인 코리아, 코리아도 이 당시 이제 고려 시대의 서역,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에게 고려라는 이름으로, 코레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호 코리아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고려 시대 잠깐 전체적인 연도를 보면은 고려 초기까지가 이제 이자겸의 남, 모충의 서경운동이 있기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고려 초기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부터 요청이 난 이후부터 무신정변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 중기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멸망하기까지 나중에 한 100년 정도의 요 기간을 고려 말기, 원의 간섭기, 이 시기를 이제 고려 말기라고 봅니다. 고려 시대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고려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는 특히 이제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태조 왕건 자체도 당시에 풍수지리와 함께 많은 스승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기 때문에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 보면은 의천, 이 의천이라는 사람은 고려 11대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왕족이죠. 왕족인데 출가해서 불도에 귀의하면서 승려가 되었고, 나중에 화엄종을 받아들여서 고려에 최초로 이제 천태종을 창시를 합니다. 일종의 교종인데요. 그래서 의천이 고려 전기에는 불교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요. 고려 중기 이후에는, 즉 무신정변 이후에는 선종이 발달을 합니다. 이 교종과 선종의 차이가 뭔지 잠깐 옆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이 창시한 천태종, 이건 교종의 일종이고요. 보조국사 진우이 창시한 조계종은 선종의 일종입니다. 이게 교종, 천태종은, 그다음에 조계종은 선종의 한 분파입니다. 천태종은 고려 전기에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 중기 이후에 되면은 선종, 조계종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교리를 보면 천태종은 교관 겸수, 사실 이런 불교 사상이나 철학적인 부분은 선생님도 잘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천태종은 교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의 경지로 간다. 그 다음에 수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관이라는 건 이론과 교리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 이후에 겸해서 수행이 뒤따른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알고 하는 것도 머릿속으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먼저다. 그래서 도노점수, 정예쌍수 이런 용어들이 다 깨달음과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의 입장에서는 먼저 문자를 읽을 줄 알고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한자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식자층들, 즉 귀족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던 종파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왕실과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천태종을 창시한 의처는 11대 문종의 넷째 아들일 정도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태종이. 반면에 조계종은 깨달음을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일반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신들, 그다음에 예전 신라 말기에 호족들, 아무래도 좀 배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분들한테는 경전보다 지식적으로 불교의 교리를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당연히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무신 세력, 통일신라 말기에는 우리 이제 지방 호족들한테 호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려 시대 와서는 무신 세력들에 의해서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 창시한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했던 종파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은 그냥 평범합니다. 황해도의 평민 출신이었다고 해요. 이런 것만 봐도 교종과 선종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불교 사상의 발전은 그러했고요. 고려 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았었고요. 초기에는 교종, 천태종이 조금 더 발전을 했었다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고려 초기에는 호족의 후원으로 웅장한 분위기의 거대한 석불이나 철불 제작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 잠깐 살펴보면 고려 초기는 통일신라 말기랑 이제 밀접하게 아직 연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은 선종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지역 지방 호족들 고려 초기 통일신라 말기에 지방 각에 분포해 있던 호족들은 자기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웅장한 분위기에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웅장한 분위기에 거대한 석불이나 철불을 제작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고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가면은 이제 불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고려 시대에는 많은 석탑들이 제작이 됐는데 초기에는 신라 양식을 계승하면서 점차 중국의 송과 원의 영향을 받아서 다각 다층 탑이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평창에 가면 있는 월정사,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가면 강원도 평창에 가면 월정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어진 8각 9층 탑이 유명하고요. 개성에 가면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 지라는 얘기는 지금 실제로는 그 절터만 남아 있고 절은 사찰은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경천사지라고 합니다. 경천사가 자리하고 있던 땅이란 얘기죠. 그 경천사지의 10층 석탑이 이제 고려 후기에 지어지는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사진을 보면요.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것이 이제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굉장히 신라시대 때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9층의 8각으로 좀 더 규모가 있어졌죠. 이거는 이제 개성의 경천사지에 있던 10층 석탑인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웅장해지고 화려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개성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야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고려시대에는 승탑이 유행을 했습니다. 고승의 묘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 사찰마다 유명한 고승들이 있으면 고승이 죽은 이후에 그분들의 이제 말씀과 그다음에 유품들을 묘탑에다가 이제 안장을 해놓고서 계속해서 이제 후대에 이제 널리 이제 그 고승들의 업적을 기리는 사상을 기리는 이런 것들이 전통으로 쭉 내려왔는데요. 이 선종의 유행을 반영해서 많은 승탑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보시면 여주 가면은 고달사 터에 있는 승탑인데요. 여기서 팔각이 또 여기 팔각 원당형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이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인도에서는 이 팔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 여기 아까 월정사에 있던 구층 탑도 팔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여주 고달사지 승탑도 팔각입니다. 팔각이다 보니까 이 석탑이나 승탑을 이렇게 주위를 돌면서 이제 뭐죠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 팔각이면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모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팔각으로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구조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이제 목조 건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목조 건축의 중요한 이제 양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배흘림 기둥, 주심포 양식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안동 봉정사에 가면 극락전, 영주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에 가면 대웅전이 유명한 이제 목조 건축물들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전에 지금 계속해서 그 보존되어 오고 있는 굉장히 귀한 국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배을음 기능과 주심포 양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이제 죽기 1년 전에 훈요 10조라는 걸 남기는데 여기 6번째 항목에 보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연등회는 이제 일종의 불교 행사인데 매년 초에 거행을 했고요. 궁중과 민간에서 등을 밝히면서 부처에게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고 군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가무와 음식을 즐기는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함께 즐기는 거국적인 행사였고요. 팔관에는 처음에 이제 불교 행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 오악, 명산, 대천 그리고 용의 신을 섬기는 것 등을 통해서 국가적인 안녕을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온 나라와 신하와 백성들이 술과 다가를 겸한 유의를 즐기면서 축제로서 즐기는 행사였다고 해요. 여기도 팔관 나오죠. 예. 이게 예로부터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특히 불교나 도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였던 것 같아요. 불교 문화를 잠깐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철불이나 여기도 보면 이제 거대한 돌로 만든 석상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나 지방 토호 세력들의 어떤 세력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찰에다가 이제 철불이나 거대한 석불을 이제 세워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찬가지 경북 영주에 이제 부석사에 가면은 이렇게 소조열의 좌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신라 시대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이제 불교 문화 중에 하나고요. 아까 잠시 이제 주심포, 그다음 배흘림 기둥 이런 거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건 잘 이렇게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좀 공부를 했는데 공포라는 게 있어요. 공포란 건 뭐냐면 지붕 처마의 무게를 기둥이나 벽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된 나무 부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 건물에 보면은 이 기둥 위에 이제 지붕을 올리는데 이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둥에서.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둥 위에 된 나무 부재 이거를 공포라고 하는데 지금 공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심포라는 건 뭐냐면 기둥 위에만 이런 공포가 있는 기둥 위에만 이렇게 공포가 있는 거를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포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포 양식은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런 공포를 계속해 놓는 거예요. 뭐 지붕의 힘이 기둥에만 가는 게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제 기둥에만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공포는 사실 장식적인 거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식 이상의 의미는 없다. 예. 그래서 주심포, 다포, 그다음에 여기 ik포라는 건 뭐냐면 주심포 기둥 위에 이제 새 날개 모양의 부재를 갖다 내서 조금 더 장식적인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주심포, 다포 기억이 되시겠죠? 주심포는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어 놓은 거고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요 공포를 얹어 놓은 거를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둥에도 보면은 민흘림 기둥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흘림 기둥 양식이 또 있습니다. 민흘림은 그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폭이 좁아지는 거죠. 뭐가 좁아지는 양식.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민흘림 기둥이라고 하고요. 배흘림은 중간에 약간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이 가장 폭이 넓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보다 이 밑에서부터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지점의 폭이 가장 넓은 이런 양식을 배흘림 기둥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유홍준 박사님이라고 문화재청 하셨던 분이 쓴 책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 보면은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 옆에 서서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부석사 영주에 가면 있어요. 예, 부석사에 가면 이 배흘림 기둥을 잘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보이는 요 건물이 목조로 된 건물인데 영주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건물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둥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흘림 기둥으로 밑에서부터 3분의 1 여기 폭이 가장 넓은 배흘림 기둥 양식이고요. 지붕은 여기 공포가 이렇게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수덕사에 가면은 대웅전 마찬가지 목조 건물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기둥 위에만 공포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주심포 양식이고 하나 더 보면 봉정사에 가면 극락전 여기 목조 건물인데 여기도 기둥 위에만 공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주심포 양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포는 뭐냐면 화엄사에 가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 사이에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도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공포가 있죠. 이런 걸 다포 양식. 조금 더 장식적으로 좀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주심포와 다포 양식의 차이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 문화와 귀족 문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불교 말고도 이제 다양한 사상이 발달했는데 도교,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으니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종교 활동하는 우리로 치면 절 같은 곳인데 이 절이 아니고 이게 도교 사원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게 도교 사원인데 이 도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노자의 사상에다가 무속신앙 같은 거를 막 좀 짬뽕을 해가지고 도가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까지만 이제 도교가 조금 유행을 하다가 조선 시대 가면은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도교 잘 못 들어봤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유독 중국이나 화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동남아에 오면은 요 도교 사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했고요. 수도 개성을 정할 때도 그다음에 조선 왕조 수도인 한양을 정할 때도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았고요. 집터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주었죠. 그다음에 민간신앙
선앙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민간 신앙의 영향인데 이런 사상들이 다양하게 공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 되면 이제 유학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유학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광종 9년 958년 아까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불과 20년 뒤죠. 불과 20년 뒤에 958년도에 중국의 후주 출신, 후주라는 나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이 과거제는 중국으로는 수나라 때 처음 이제 수나라가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과거제를 실시한 기록이 958년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과거제 시험 뭘로 보죠? 예, 유교 이념, 유학으로, 유교 경전을 갖고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신하가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유교를 공부해야지 관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려 성종 때에 가면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개경에 국자감을 정비하고요. 지방에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립학교 같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향교들을 많이 이게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가면은 이게 이제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가면. 고려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이 도입됩니다. 성리학은 원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의 원나라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한 유교의 유학의 새로운 분파인데요.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 충선왕 때 이제 원의 수도에 만권당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원나라 수도에 있는 고려 유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뭐 도서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학문을 논의하는 자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만권당을 설립하고 여기서 이재현이라는 이제 학자가 원의 학자와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희향이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했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원의 만권당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려에 귀국해서 이색 그리고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에게 성리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의 계급 공신이었던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신진사대부로서 이제 막 성장하던 성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성장하던 학자였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서 편찬을 잠깐 보면은 고려 초기에는 실록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데 실록을 매 왕 때마다 기록을 해서 남겨놨다고 해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와서는 조선 왕조실록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학자였던 김부식이 왕의 명을 받아서 만든 게 이제 삼국사기고요. 조금 이따 조금 자세히 다룰게요.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몽고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명왕편 이규보라는 사람이 주몽의 일대기를 기록한 고구려 시조죠. 고구려 건국한 주몽의 일대기를 기록한 동명왕편을 저술하였고요. 또 이승유라는 사람은 제왕운기라는 어떤 약간 시가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중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하권에는 그 조선의 그러니까 고려시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제왕운기라는 시가서를 이제 저술하였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단군 조선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승이었던 중이었던 일련이 기록한 삼국유사 여기에도 이제 단군에 대한 기사가 수록이 되어 있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지금 우리나라 뭐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역사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정확한 사실들을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는 야사, 뭐 설화나 민담이나 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역사책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저자는 김부식이었고요. 이 김부식은 신라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련은 그냥 뭐 평범한 승이었고요. 저작 연대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묘총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1145년에 이제 삼국 사기를 기술을 하게 됐고요. 왕의 명을 받아서 기록한 관찬 역사서입니다. 삼국 유사는 한 이로부터 150년 뒤인 고려 충렬왕 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1283년도에. 특징을 약간 먼저 보면 삼국사기는 국보 322호고 정부가 왕의 명을 받아서 기록한 관찬 역사서다. 관이 기록한 역사서다. 기전체로 되어 있다. 그다음 유교 중심이고 단군 신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삼국 유사는 국보 306호고 불교와 설화 중심이고 야사다. 그다음에 단군 신화와 가야와 발해를 언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삼국사기 보면은 그 총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본기 28권, 신라 12권, 고구려 10권, 백제 6권으로 되어 있고요.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총 5권이고 1권은 통일신라 이전, 2권은 통일신라 이후, 3권부터 5권까지는 불교와 설화와 고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네이버에서 삼국유사와 삼국유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소개를 해줄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삼국유사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볼까요? 삼국사기 보면은 원문과 함께 있는 삼국사기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고요. 삼국사기 아까 총 50권 중에서 본기 28권이라고 했죠. 1권부터 신라 본기 여기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본기 1권부터 쭉 12권까지가 신라 본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권부터 고구려 본기 해서 고구려 역대 왕 이름수는 쭉 다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권까지가 고구려 본기, 고구려를 다루고 있고 23권부터 백제 본기에서 시조 온조왕부터 쭉 마지막 왕 의자왕까지 쭉 다루고 있죠. 다루고 있고 29권부터 31권까지 연표입니다. 연표한 거 잠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중국과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이제 연도부터 609년은 뭐 진평왕 신라는 진평왕 31년이고 고구려는 영양왕 20년이고 백제 무왕 10년이다. 이렇게 연표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표고요. 이게 연표가 29, 30, 31권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권, 33권, 4권, 5권, 6권까지가 이제 잡지입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8권은 신라의 관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삼국사기는 김부식, 신라 왕실 출신의 이제 김부식이 저수를 했고 제작을 했고 주로 고려가 통일신라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조를 세운 것처럼 다루기 위해서 보시면 신라의 지명은 나오는데 고구려 백제의 지명은 잘 나오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신라의 중앙 관직에 대해서는 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려 백제의 관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고구려 백제 이 당시만 해도 이 1180년대 1145년도에 삼국사기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고 통일신라의 기록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에 의해서만 저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는 많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될 수 있고요. 41권부터 50권까지는 열전이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에 대해 다 다루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김유신은 상중하 세 권에 걸쳐서 다루고 있죠. 김부식은 누구의 후예였다? 김유신.
통일신라 왕조의 후예였다. 김유신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왜요? 왕은 아까 신라 본기에서 12권에 걸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왕 이외의 인물들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요. 5권으로 돼 있고 1권은 자, 고조선부터 해서 위만조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었던 초기 배웠었던 뭐 마한, 낙랑, 그다음에 뭐 북부여, 고구려, 변한, 진안 뭐 이런 고대 왕국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아까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 왕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고요. 삼국유사 2권부터는 통일신라 이후에 문무왕 이후부터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파시적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삼국사기에는 다루지 않는 약간 전설 속으로만 신화로만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권, 5권은 우리가 불교 신자가 여기 잘 없죠. 예, 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불교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삼국유사는 중이었던 승이었던 일련이 저술하다 보니까 불교와 설화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목차만 보더라도 확실히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제 텍스트로 와서 삼국사기와 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불교 문화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귀족 문화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공예가 발달을 했고요. 화려한 귀족 생활과 관련된 공예품들이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뭐 나전칠기라든가 고려 청자 같은 거를 이제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 청자도 11세기의 순청자, 오른쪽 화면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순청자인데, 11세기에는 이게 조금 나중에 왼쪽에 보이는 게 상감청자인데, 상감청자에 비해서는 많이 좀 순수하죠. 소박하죠. 예. 11세기의 순청자에서 12세기 상감청자 그리고 고려 말 되면 이제 분청사기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감청자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다뤄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상감청자의 제작 기법하고 치면은 이 상감청자를 만드는 거를 동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인쇄술이 이제 고려시대에 발달했는데 불교와 유교가 발달을 하고 교육을 진흥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책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책을 예전에는 다 필사, 직접 손으로 쓰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목판 인쇄들이 발달하면서 목판을 먼저 판을 짜고 이제 잉크를 묻혀서 먹을 묻혀서 대량으로 책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서적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고려 시대에는 목판 인쇄술이 국가적인 후원을 받아가면서 발달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목판은 불교 경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 경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목판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서 대구의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1087년도에 완성이 됐던 건데 몽고가 침입하면서 이게 소실됩니다. 불에 타 없어지고. 그래서 무인정권 때 강화도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잠시 옮기죠. 그리고 몽고의 공격을 침입을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이제 다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87년도에 완성됐던 거는 초조 대장경, 처음에 만들었던 대장경이다 해서 이건 지금 전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천도식에 다시 만든 거를 제조대장경 또는 합천에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해인사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있죠. 오른쪽 하단에 이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경의 경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해요. 6.25
한국 전쟁 때 이 합천 해인사에 이제 공산당, 북한의 공산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을 때 이제 미군 정찰기가 미군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서 이거를 뭐 공격하려고 하다가 폭격하려고 하다가 만류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다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보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또 금속 활자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존재하는 건 상정고금 예문이 뭐 금속 활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건 아니고요.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이제 금속 활자 인쇄본이 있는데 1377년도에 제작이 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1377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구텐베르그가 처음으로 찍어낸 금속 활자본에 비해서 거의 80년, 70년 가까이 먼저 제작이 된 거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공인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박병선이라는 여성 이제 박사 한 분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아르바이트로 사서로 일하면서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요 금속 활자 인쇄본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창고에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던 건데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공인을 그때 받은 겁니다. 1970년도인가 60년도인가 받은 72년도인가 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 영상을 보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고려시대엔 또 화약이 제조가 됐는데 화약 하면 뭐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 오면은 명절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터트리는 이 화약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중국은 이렇게 오랜 시대부터 원나라 시대 때부터 화약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거 뭐 그 중요한 행사 때마다 화약을 터트림으로써 액운, 나쁜 기운들을 쫓아내는데 의미를 두고서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 최무선이 원나라로부터 기술을 안 주니까 거의 10년 이상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책을 보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무선이 독자적으로 책을 보고서 고려에서 화약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고려에서는 이게 뭐 중국에서처럼 뭐 애군을 쫓고 행사 때 이게 화약을 터뜨리는 용도가 아니고 군사 무기로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고 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세우고 여기서 화약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무기를 발전시켜서 나중에 1380년도에 되면은 진포라는 해안가에서 왜구를 격퇴하는데 처음으로 화약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기에 개발된 이 화약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1592년도 임진왜란 때 가면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한 번 더 빛을 발하게 되죠. 200년 뒤에 그 200년 동안 계속 화약이 이제 무기가 개발이 돼 왔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목화가 전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에서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공민왕 때인데 원에서 비밀리에 들여와서 재배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 목화가 원에서 반출을 허가 안 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져와서 재배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화약과 금속 활자와 목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 또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이제 이 당시 고려 시대에 이제 개발이 되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제 합천 해인사의 대장경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한테 이제 포워딩 해드릴게요. 직지심체 요절과 박병선 박사라는 내용을 한번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에 난 우리 문화재에서 고려의 건축 8권, 고려의 건축 9권, 고려의 조각과 공예, 이걸 보면은 고려 시대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건축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려의 문화, 불교 문화와 귀족 문화에 대해서 이게 오늘 배워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역사적으로 지식들을 이제 쌓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려 시대는 오늘까지로 하고, 다음 파트에서는 조선 시대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